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항상 주는 것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돈 쓰는 것 같고, 왜 그런 손해보는 느낌이 자꾸만 들까요? 하다못해 친구와 대화할 때도 그 친구만 계속 말하면 듣다가 짜증이 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면 또 만나기 싫어지고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연락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많이 사랑할 때는 무엇을 주던 많이 주고 싶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식어가면 아주 이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주고 받은 것은 별로 없다는 계산입니다. 아주 억울하고 아깝고 상대방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것만큼 화나는 일은 없죠.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아님 위에 있는 저 인간이 사이코패스인가? 자책과 원망을 속으로만 계속 읊다가 사직서를 써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탓하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뒤집니다. 원수 같은 그 상사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죠. 인간의 심리를 탐구해서라도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매운맛 강의, 순한맛 강의를 모두 들어봅니다. 그러다 들었던 법륜 스님의 한 말씀이 날아와 꽂힙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다.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오로지 상대방을 위해 행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으니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아멘.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주었던 것은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네요. 돌을 더 오래 닦아야겠지만 일단은 오케이. 일단 관계가 맺어지면 똑같은 양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학교 또는 모임에 가도 계시는 분들, 예의 없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맘대로 하는 분들, 빛과 소금처럼 그분들은 그곳에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럴까? 내가 모르는 심오한 뜻이 있는 걸까? 화가 나다가도 이해해보고 싶은 학구열이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저없이 모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고객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때론 석 달 선배인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가설을 세워봅니다. 어마무시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두엽을 다쳤을 거야. 아니면 지독한 나르시스트 또는 소시오패스일 거야. 궁금함이 분노를 넘어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는데 못돼 처먹어서 그래요 라는 철학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미천한 중생인 나는 돌아서서 나오는데 감히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나는 유튜브를 뒤집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어둡고 약하며 자존감이 없다. 살짝 김 빠진 탄산수 같긴 하지만 진리는 원래 단순하기도 한 거니까요. 그들은 약한 사람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고 약해 보이는 먹잇감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터득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을이 되어버린 먹잇감들은 입을 다물고 가엾은 고양이 눈으로 쳐다만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손톱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또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오죽 가진 게 없으면 저럴까? 가엾고 가엾다. 불쌍하게 여기는 넓고 깊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쇼생크 탈출 주인공처럼 완벽하게 탈출하는 겁니다. 남들이 널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 옷은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냐? 살이 왜 그렇게 찐 거야? 왜 그렇게 말랐어? 나이 들어 보인다. 못 본 사이에 많이 늙었다. 그 나이에 직장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 그거에서 먹고는 살겠어?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는 덕담들입니다. 발끈하면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것이고, 모른 척하면 심화 과정으로 질문이 옮겨갑니다. 남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기 전에 대부분은 자기 검열을 거칩니다. 이 옷은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 너무 옛날 옷인가? 남들에게 저런 질문들을 받지 않기 위해 평균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나를 맞춰봅니다. 지들이 뭔데? 제법 세게 나가봐도 편하진 않습니다. 왜들 남의 생각을 살피고 맞추면서 사는 걸까요? 답 중 하나는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동물을 개인이 잡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큰 동물을 잡아서 나누어 먹는 게 훨씬 배가 불렀을 겁니다. 옆집 아저씨는 힘이 세고 그 옆집 아저씨는 기술이 좋고 재밌게 썰을 잘 푸는 아저씨도 있을 겁니다. 이 양반들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보니 각자의 역할이 모두 쓸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냥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큰 동물을 잡게 됩니다. 나중에 이 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기존 멤버의 추천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겹치거나 약한 캐릭터, 민폐 캐릭터는 탈락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난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아저씨들도 있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춰야 하고요.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 속 무리에서 벗어나 미지의 공포와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은 숙명입니다. 유전자를 거슬러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살고 싶다고 뛰쳐나가는 1%의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묻고 나는 사람들의 걱정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할 것이며 타인의 기준보다 너그러운 나의 잣대를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들기 전까지 대략 5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녁엔 뭐 먹을까를 생각하고 커피 마시면서 다른 걸 마실 거 그랬나 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각들 속에서 갈대숲을 가르는 것처럼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생각들의 대부분은 불안하고 우울한 것들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센 놈들한테 잡아먹혔겠죠? 미래는 모르겠고 통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긴장하고 불안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정말 유용한 생각들을 걸러내기가 힘듭니다. 뭔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추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멍하게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생각 공장을 잠시만이라도 느리게 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명상을 할 정도면 상태가 좋은 것 아닌가요? 대부분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을 그럭저럭 잘 참아내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돌아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건 불면증으로 가는 왕복 8차선 도로를 타는 겁니다. 수행을 하고 열반에 오르면 되겠지만 부처님에게도 어려웠던 일입니다. 고만고만한 평민들은 화를 한번 참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답 중 하나는 단순해지기입니다. 주변 사람 정리하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롯이 혼자 있어도 괜찮을 만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너무나 외롭지만 가시로 찔러대는 사람들 속에 나 자신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일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혼자 있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는 얘기를 실컷 들어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주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더 반가워지고 더 많이 웃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대인배가 아닙니다. 나는 축하받고 싶으면서도 남에게는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친구 사이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 때는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지만 막상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어. 정말 축하한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폼나고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찌어찌 말로는 잘 됐네, 좋겠다 정도는 해보지만 마음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책에서 읽었던 부분이 저에게는 답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 자신을 멀리서 보는 겁니다. 감정에 몰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나거나 질투하는 감정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화가 나는구나, 기분이 좋구나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하듯 보는 겁니다. 그럼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게 되고 행복한 감정도 더 잘 느껴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꽂힌 거니?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현재 상황과 좀 전의 감정이 많이 일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심한데 가까운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유난히 그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질투와 화 같은 감정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내 형편이나 상황이 늘 해피한 것은 아닐 건데 아무하고도 만나거나 대화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네, 저는 될 수 있음 횟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찌질한 순간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반면에 봐줄 만한 순간도 주기적으로 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니까요. 감정들이 쏟아질 때는 입도 다물고 눈도 좀 감고 잠시만 멀리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양자역학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눈에 보일 정도면 엄청난 수의 원자가 모여 있다는 것이고,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들이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관해 이유를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원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는 이동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보면 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서로 알아봅니다. 양쪽의 전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다면 나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그 주변을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생각들의 파동일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면 하루 종일 자동차만 눈에 보입니다. 방향을 지시받은 전자들은 자동차 쪽으로 몰려가고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동차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전까지는요.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전자들의 작용에 의해 끌어당겨져 온 거죠. 무수히 많은 작용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 작용들 중 하나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힘은 행운과 불행을 끌어다가 내 앞에 놓는 겁니다. 알고 보면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나를 얼마나 기억할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어떤 일들이 생각납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길에서 넘어졌었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말을 너무 더듬었었고 바지 엉덩이 가운데가 찢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밤은 잠 못 들고 이불을 여러 번 걷어찹니다. 뒤척거리며 그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또는 실수했던 그곳을 창피해서 갈 수는 있을까? 108번뇌에 빠져 뒤척거립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뇌는 바쁘고 복잡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죠.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뇌 속에는 최소 1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세포 말단에는 시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냅스들과 다른 신경세포의 시냅스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시냅스들은 신경전달 물질을 서로에게 전달해 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면 그 장면은 눈을 통해 뇌 속으로 들어가겠죠? 신경세포 끝에 있는 시냅스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전달하지 않고 중요한지 아닌지 또는 오래 기억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정보라고 결정을 내리면 서로 전달한 후에 해마라는 곳에 장기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억들은 단기간만 기억하거나 자의적으로 상대 시냅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것이 뇌입니다. 신경세포가 많을수록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죠? 신경세포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반복할수록 많이 생기고 에너지도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우리의 뇌는 우리가 했던 나쁘고러운 실수들이 생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뇌도 마찬가지로 바쁠 테니 나의 뒤집어진 치마 속을 저장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이불킥은 딱 오늘 밤만 하는 걸로 합시다. 복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수 이야기를 합니다.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괴롭힘을 당했던 주인공이 직접 복수하거나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의 복수를 대신해주거나 어떤 경우든 되갚아주고 나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설마 저런 끔찍한 일들을 현실에서 겪겠어? 드라마니까 재밌으라고 자극적으로 쓴 거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순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한마디 말로도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께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을 수 있고 심지어 용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되갚아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즉각적인 복수는 자신에게 오히려 해롭다고요. 흥분된 상태라 받은 것보다 몇 배로 세지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복수는 차분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받은 것과 똑같은 양으로 해야 나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엄청난 일들을 겪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도 복수였던 것 같습니다. 내 색깔에 맞게 나에게 맞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이죠. 꽃들은 봄인 줄 어떻게 알고 피는 걸까요? 분명히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들만 남아 있었는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들이 핍니다. 적산온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온도를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적금 모아 놓듯이 모으다가 적당한 온도가 되었다 싶으면 짠 하고 봉우리가 맺히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쁜 꽃들은 춥고 배고팠던 어려운 시간들을 악착같이 견디어내고 성공한 나무의 자랑거리 같은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역경을 이겨내고 나서 잘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잘 웃고 반듯하다면 무한한 사랑을 기꺼이 주는 팬이 되기도 합니다. 그 힘으로 힘차게 열매가 열리면 화려하고 달콤한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대가 그런 시간이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20, 30대였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60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마다 적산 온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온도가 제각각이겠죠. 꽃도 열매도 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달기가 제각각인데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좋은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자연의 순환에 어긋납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 있으니 젊었다 성숙해졌다 늙고 죽는 것 아닐까요?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예쁘게 핀 벚꽃들이 떨어졌을까 하는 걱정에 바닥을 봤는데 정말 잎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보다 더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누구든 때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자연 속으로 떠나야 할 때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시절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달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상대방의 단점부터 보는 걸까요?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마다 다양한 특이점들이 있겠지만 유난히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부터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해지면 그 정도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가족에 왜 그렇게 살쪘니의 무한재생은 흔한 일입니다. 건드리면 안 될 걸 알면서도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하는 약점 후비기를 거침없이 해댑니다. 어느 순간부터 궁금해졌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런데 찬찬히 돌아보니까 나도 한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싶다가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박사님들은 말합니다. 열등감이 있고 약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을 먼저 본답니다. 빨리 파악해놔야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격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민감하고 예민해서 남들하고 똑같은 강도의 펀치를 맞더라도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호막을 쓰고 상대방에게 선방을 날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맞았을 때 덜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투에 참전하는 거죠. 다양한 인간들과 부딪혀 보는 겁니다. 최악의 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후퇴하는 전투도 있을 것이고 속이 훤히 보이는 쉬운 상대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투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마음에 갑옷을 두르고 출근해야겠다는 전략도 생기고 어느 선까지 방어하고 어느 선에서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부상을 심하게 당하긴 했지만 잘 싸웠다고 자신을 다독이며 물러날 줄도 알게 됩니다. 부상을 치료하고 나면 전열을 가다듬어야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익힙니다. 내가 몰랐던 영역들을 탐색해 봅니다. 세상엔 신기한 곳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호기심은 나의 무기가 됩니다. 전쟁터와 떨어진 재미있는 곳을 만들어줍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